입니다. 6장 중개 완성입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 파트에서는 4문제에서 5문제 출제된다. 계약서 작성, 보수, 그 다음에 계약금, 반환, 채무이행 보장제도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중개 보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겠죠? 네, 다른 거 다 틀려도 중개 보수하고 계약서에서는 한 문제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만큼 우리가 이 업을 하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민경제 이바지 하려고, 그죠?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살라고 한다는 건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보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다른 누군가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여러분들 식당에 가셔가지고 밥을 먹어도 똑같은 된장찌개라도 어떤 데는 어때요? 재료를 좋은 거, 그죠? 양심 있는 농부가 재배한 유기농 채소만 나옵니다. 이런 거 하면 더 비싸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감수하고 돈을 더 지불하고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마다 서비스의 질은 다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가 똑같은 데 가더라도 어떤 분은 더 자세한 그런 느낌. 법에서 정한 테두리에서 최소한의 것은 다들 하시겠지만 그 이상의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그 서비스를 받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개 보수라는 거, 우리가 중개 활동을 통하여 중개를 완성을 시켰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에서 정해놨다. 그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게 얼마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건 0.9% 이내에서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더 디테일한 거는 시도 조례로 정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 보수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어디 가나 시도 조례가 거의 다 어떻다? 비슷하고, 또 법은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9% 이상의 중개 보수를 주고 우리가 거래 당사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 0.9% 이상의 중개보수를 주지 않는다. 거꾸로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0.9% 이상으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0.9% 이내에서 중개보수는 무조건 받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서 나오죠. 거래 계약서의 작성 나옵니다. 거래 계약서의 중요성은, 그죠? 우리가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뭐가 완성이 되었다?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거래 계약이 체결이 돼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중개 보수에 대해서 돈을 주시오라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긴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죠. 그래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다. 그죠? 그래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거래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 사본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기간은 몇 년이었죠? 네,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거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얘가 제일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 중에 제일 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개법을 통해서 우리가 중개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내용,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의미적을 좀 보면요. 의미를 좀 본다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작성에 대해서 의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의무는 누가 지죠?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될 의무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만 집니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가 있다는 뜻은 뭘까요? 그죠? 이거 무슨 의미가 될까요?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했다라고 치면,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 즉,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있다. 중개보조는 논외가 되겠죠? 중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건, 개업공인중개사건, 중개활동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계약을 체결시키려고 할 때는 계약서에 대한 작성에 대한 의무는 누가 진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진다. 그죠? 이건 개업공인중개사든지 소속공인 상관없이. 아시겠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의 의무를 두는데 능력이라는 건 뭘까요? 뭐뭐뭐 할 수 있다라고 되겠죠? 할 수 있는 건 누구도 가능하겠어요? 소속공인중개사도 가능은 하다. 그죠? 그럼 우리가 실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을 시킬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그죠?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을 시키려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그죠? 문제 없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능력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소속공인중개사 한 중개활동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현실적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한 건 본인이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다 쳐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보여주겠죠? 이렇게 계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앞에 다 가겠죠? 그죠? 그러면 A, B하고 C가 있는데 C하고 누구? 소속공인자 C'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때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한 라인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공동중개라고 할 때는 그죠? C와 C' 둘 다 공인중개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C에 속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라인의 한 축일 뿐이죠. 더 정확하게 하면 C'이 여기서 하고 C가 그 밑에 있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중개활동을 하는 건 누구예요? C'이죠. 소속공인중개사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가로에 누가 있는 거? C가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동급이고 같은 거잖아요. 같은 사무실이니까. 맞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4명이 동시에 앉아 있겠죠? 그죠? 계약 체결하는 사람 사장님 앉아 있고 옆에 소속공인중개사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죠? 계약서 설명은 또 사장님이 다 할 거란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작성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지만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누가 있어요? 네,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소공, 개공 다 가지죠. 계약서가 작성이 된 순간에는 소속공인중개사 하나의 의무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넘기시면 248페이지 작성 시기 양갈로 2번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가 완성될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2가지를 작성해야 된다. 그죠?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반드시 쫓아오는 게 지난 시간에 한 건 뭐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그죠? 확인 설명서예요. 여기서는 계약서가 작성이 되니까 확인 설명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건 의무, 그죠?
의무하고 설명서 요건 좀 다르다 그랬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는 어때요? 중개를 할 때는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서 작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작성을 해서 어때요? A, B, C 다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반드시 쫓아와야 될 라인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다. 그죠? 요거는 둘 다 뭐예요? 작성을 해야 되죠. 하지만 실제로 계약이 체결할 땐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하라고 그랬죠? 공제 증서까지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끝나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게 뭐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공제 증서. 그죠? 세 가지가 남습니다. 거기에 뭐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언제 보여주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할 때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분증, 실무에서 보면 신분증 다 거래 당사자 것이 확인하시죠? 확인하고 복사도 해놓으시죠? 그 이유는 뭐죠? 그거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요. A, B 양 당사자 간에 당사자가 맞다는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A, B한테 교부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거를 복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도 어때요? 확인해 줄 의무는 있죠. 확인은 해주는 거지만 그거 주는 거는 아니에요. 줘도 상관은 없어요. 건축물에는 다 뽑아서 줘도 상관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어때요? 한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러한 근거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어때요? 요 밑에 뭐가 나옵니까? 발급 날짜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 날짜로 내가 띄워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권리관계 확인해주면 되겠죠? 왜? 지난주에 와가지고 계약하기로 약정을 하고 오늘 계약서를 써요. 근데 그 중간에 이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하기 바로 전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는 게 더 좋겠죠. 이래도 사고 날려면 사고 나죠? 어떻게 사고 납니까? 대출 실행은 다 준비해놓고 계약하고 나서 대출하죠? 그죠?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 전입하죠? 오늘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어때요?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해요? 내일 빵시부터요. 오늘은 저당권 설정하면 오늘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순위가 어떻게 돼요? 밀리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로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날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전입신고한다고 오늘 되는 거 아니죠? 내일 빵시부터예요. 그래서 작성을 할 때 두 가지를 작성을 하고 한 가지 더 공제증서까지 해서 총 3개가 원 세트가 돼서 거래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교부 대상자는 뭐 A, B, C, A, B가 되고요. 실제로 C도 5년간 보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그죠? 요거 조금 중요하시다고 말씀드렸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 거래계약서건 서명 및 날인이 중요하다.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둘 다 서명 및 날인이니까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그죠? 근데 거래당사자 A, B는 어떻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그죠? 이름만 쓰셔도 되고 그죠? 도장만 찍으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도장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사인하세요. 이렇게 상관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분사무소에 되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법인일 경우 몸통이 있죠?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손 치더라도 대표자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분사무소가 전국 10개쯤 있는데 거기서 매일매일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대표자가 맨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중개 활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항상 누구를 껴들고 들어가야 된다? 사장님을 껴들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계약서 작성하고 내가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하면 계약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A, B 당사자는 효력은 있어요. 무등록이라도 효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사장님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데요. 계약서를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그죠? 계약서를 어렵게 뭐 외우려고 들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계약서가 이렇게 있다. 계약서가 이렇게 있다. 그죠? 계약서가 있으면 무슨 계약서 이렇게 써있겠죠? 임대, 매매 등 써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재지가 나오겠죠. 소재지. 그죠? 이 소재지라는 의미는 뭐예요? 네? 그죠? 중개 대상물이 있는 곳이죠. 그럼 이 소재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요? 지번으로 써야 되겠죠. 그죠? 지번으로 써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번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왜 지번으로 쓸까요? 토지건, 건축물이건, 어쨌든, 그죠? 토지에 부여되어 있는 넘버를 쓰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번이잖아요. 그죠? 주소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표시할 때는 이젠 도로명 주소라는 걸 쓰자라고 했으니까 걔를 써야 되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를 표현할 때는 지번을 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실제 계약서에서. 네? 성명이요? 두 번째는 금액 나오기 전에 이 소재지 물건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니까 어떻게 표현될까요? 면적이 얼마고, 그죠? 구조가 어떻고, 그죠? 건물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게 벽돌로 쳤는지, 철근, 콘크리트로 쳤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땅은 몇 평인지, 그죠? 건물은 몇 평인지, 맞나요? 그리고 임대라 그러면 어떨까요? 이 소재지에 있는 이 소재지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죠? 다가구 주택이니까 여기에는 층수가 안 들어가 있죠. 소재지만 들어가니까 얘가 속해 있는 땅의 번호만 써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임대할 부분은 얼만큼이에요? 302호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물건의 표시, 뭐 302호 면적, 그죠? 구조,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 중요한 거. 돈이죠, 돈. 그죠? 대상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이 나오겠죠? 거래 금액이 나오면 부동산은 한 방에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돈 주고 그냥 사면 담배 얼마예요? 예, 4,500원이요. 돈 주고 바로 받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약일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죠. 그죠?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이 들어가고 나고 여기는 보통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박스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계약에 대한 일반 사항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인도하고 뭐 민법에 따르고 중개 수수료는 얼마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 있죠?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빈칸에다가 뭐라 해놓을까요? 이 물건만 가지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벽에 도배가 안 돼 있다든지, 벽에 금이 갔다든지,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수도꼭지가 망가졌다든지, 그런 걸 확인하고 어때요? 입주일까지 고쳐주기로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임대일 경우는 뭐가 있나요? 관리비 같은 경우 있죠? 관리비는 얼마로 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가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임대사업자들은 부가세 끊죠? 그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그죠? 그 임대료가 60만 원이면 부가세 6만 원에서 66만 원 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 뭐 계좌는 어떤 계좌를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죠. 인적사항이 들어가는데 인적사항과 요 칸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계약일이 있어요. 계약일. 언제 계약을 했다라는 계약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계약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인적사항 A 매도인 임대인 B 매수인 임차인 그죠? 그 다음 C가 들어갑니다. C는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칸은요 A는 이렇게 다 보면요 이제 주소 나오고 주민번호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이름 쓰게 돼 있어요. 끝에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B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C는요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사장님,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 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일 경우는 C가 하나 더 붙었죠? C 프라임. 한 장이 넘어가면 이게 칸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뒷장에다가 그죠? C2 프라임, C3 프라임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가 2장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한 명 정도의 공인중개사는 앞뒤에 이거 간격 조절을 하면 계약서에 한 장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죠. 인적사항 어디예요? 이거죠. 물건의 표시, 요거죠? 물건의 표시, 계약일, 여기 계약일 나오고요. 거래금액, 계약금의 지급일자, 그게 이거죠? 계약금, 중도금,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가 여기 나와요. 여기에 언제까지 인도한다, 계약기간 얼마까지 한다라는 거 있죠? 그게 여기 2017년 뭐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한다. 요게 요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임대차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 그게 특별한 거죠. 특별한 사항, 부기하는 거죠. 계약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요것도 언제 여기다 특별하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어쨌든 그 날짜, 확인 설명서에 보면 그 날짜가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밖에 약정 내용, 특별한 사항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포맷인데 이 포맷은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거래계약서는 어떠한 거래계약서를 쓰라는 규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따로 없고 다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만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써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들어놓은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양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KAR, 그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마크까지도 보통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서를 공정하게 적정하게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하고 보존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할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죠? 업무정지. 예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아까 의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작성의 의무가 없죠. 교부의 의무도 당연히 없겠죠. 그죠? 의무가 없으니까. 사장님이 업무정지면 소속공인중개사도 보통 자격정지. 그죠? 이렇게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무가 없으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죠? 단 계약서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해서는 사장님하고 소속공인중개사하고 둘 다 어때요? 의무가 있죠. 거기에서는. 그죠? 작성 및 교부에서는 사장님만 책임을 졌는데 사장님만 의무가 있었는데 계약서의 서명, 날인 요거 같은 경우는 둘 다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작성이 될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해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사장님은 업무정지.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장님의 업무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그죠? 이중계약서죠. 이중계약서의 내용은 보통 다운계약서죠. 그죠? 혹은 어때요? 뭐 업계약서?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어찌됐건 거짓으로 기재가 되는 거와, 그죠? 두 개를 작성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좋겠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행정관청인데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작성을 하거나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벌을 주는 게 좀 좋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태료? 벌금? 근데 벌금하고 과태료 구분할 필요 있죠? 벌금하고 과태료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처분, 그죠? 우리가 그래 벌금은 그렇다 치고 돈은 그렇다 치고요. 행정처분은 우리가 뭐라는 거죠? 자격증을 뺏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격증을 뺏는 거니까 자격증 등록증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가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자격 취소.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그죠? 그 다음에 사장님은 등록도 취소, 등록도 정지. 등록 정지가 뭐예요? 업무 정지잖아. 그죠? 이러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소를 시킬 때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취소를 시킬 때 무조건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날려버리는 거.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었고,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었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는 뭐예요? 똑같은 하나의 일이라도 경중에 따라서 날릴 수 있고 날리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됐으면 최소한 어떻게 될까요? 날라가든지, 그죠? 등록증이 날라가든지 날라가지 않는다. 취소할 정도는 아닌데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지는 시킵니다.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하면 최소한 뭐다? 업무 정지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좀 과한가요? 아니면 자격증을 날려버리고 등록증을 날려버릴 만큼 과해요? 아니면 좀 심해, 여러 건이나 아니면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좀 심하다 싶으면 자격증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등록증을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요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다? 등록증을 날려버릴 수 있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어쩌다 한번 내가 실수했어요. 금액도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이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어때요? 그 정도는 좀 경미하잖아요. 경미하다는 건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1,00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100억이건 똑같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해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날아가겠죠.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등록증이 날아가게 되잖아요. 등록증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 하잖아. 그러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거짓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어때요? 날릴 수도 있고, 그죠? 등록증을 날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단,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최소한 뭐다? 업무 정지다. 그죠? 최소한 몇 개월은 쉬어라, 자숙해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즉, 사장님에게도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업무 정지부터 등록 취소까지에 있는 범위 내에 법을 주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격증을 날려버리는 건 너무하죠.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뺏을 게 뭐밖에 없어요. 자격증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최소한 업무정지니까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격 정지를 두면 비슷하겠죠? 수준이? 이해되시죠? 네. 네.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 굳이 할 이유가 그쵸? 따지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속공인중개사가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따질 때는요. 예를 들어서 중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죠? 내가 소속공인중개사인데 굳이 내가 계약서에 내 이름 왜 넣을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조건 늘어야 하겠죠. 어, 어. 아, 그러니까 지금은 소속공인중개사 했을 경우에요. 중개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 소속공인중개사가 굳이 계약서에 안 들어가도 사장님하고 나하고 제가 직원 소속공인중개사잖아요. 사장님하고 어차피 내가 한 거 아니까 사장님은 뭐 어쨌든 비용 보수에 대한 부분을 챙겨주거나 이럴 거란 얘기죠. 근데 나중에 이런 뭐 서명 날인의 문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건데 왜 소속공인중개사 들어가냐 일반적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네가 한 건 네가 넣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물론 사장님이 웬만한 건 다 책임을 지잖아요. 다 책임을 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했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일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고용하고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저 같으면 넣겠어요. 넣어야지 혹시나 내가 근데 책임도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결국은 소속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웬만한 거 민사는 안 되지만 물어주고 내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고, 그죠? 행정처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형사처벌도 어때요? 형사처벌도 내가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거, 그죠? 쭉쭉 했으면 어때요? 빠져나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의 문제, 우리가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책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넣고 싶지, 제가 소속이라도 제 이름 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소속 들어간 거 별로 못 보시죠?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작성 자체는 많이들 하시죠. 근데 소공이 들어가지는 잘 않죠. 저도 소속공인사 들어가는 계약서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잘 안 넣어요. 근데요, 우리가요, 조금 그거는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살짝 차이가 있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본인을 실장이라고 소개도 안 해요. 실장님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 99.9%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자격이잖아요. 그 사무실의 자격이고 나는 직책이나 내가 맡은 책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가 있거나 직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소속 공인중개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랑질 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학생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이 붙어가지고 소속공인중개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썼더라고요. 과장, 소속공인중개사, 누구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르침 보람이 있구나 이랬거든요. 어린 친구인데 남자인데 그렇잖아요. 사무실에서의 직급은 있는 거고 나의 자격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받아본 명함에는 지금까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아무 직급이나 직책이 없어요. 다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써있지. 우리가 뭐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죠. 앞에 실장이 붙건 이사가 붙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건 맞아요. 저도 현실적으로 소속공인사가 들어간 거를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소속공인사를 두고 한다라 그러면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소속공인사를 넣을 것 같아. 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칸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니까요. 아예 한 줄에 우리는 같은 팀이야 이런 느낌으로 계약서에 나눠져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있죠. 대한민국 법은요, 뭐가 있냐면요, 사실주의에 근거를 해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소속공인중개사 했다라는 것만 누가
손해를 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AB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AB가 만약에 나는 사장님 한 게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하고 한 거다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뭐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계약서에 굳이 써놓지 않아도 소공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소지는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계약이라는 거 계약서 왜 써요? 계약은 분류식 계약이죠. 분류식이라는 건 뭐예요? 서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서류가 상관은 계약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무조건 계약서 쓰자고 달려드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팔아! 명확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요즘 세상이 좋으니까 녹음해놔도 상관없겠죠? 녹음해놔도 돼요. 너하고 나하고 대화한 내용 어떻게 하고 이 내용 쭉 서로 간에 그죠? 싹 합의해도 계약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써놓는 이유는 둘 간의 관계, 이런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이것도 같은 개념이겠죠? 소속공인중개사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저도 소속공인사 들어간 계약서 거의 잘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참고 한번 보실까요? 참고.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행정 형벌은 받지 않는다. 형벌은 뭐 1년에 1천만 원 이거 있죠?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비난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중개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행정형벌 1년에 1천만 원 이런 거 있죠? 행정형벌이라는 건 형벌은요 의미가 어때요? 민사적으로 따졌을 때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개념은 뭐죠? 다른 사람 다 상관없죠? 민사는 뭐예요? 너와 나 사이 간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렸다? 그죠? 크게 다쳤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하고 왜? 누군가에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상의 소출을 받았다, 형사상의 어떤 형벌을 받았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격리시킨다든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 형사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둘 간의 지극히 그죠?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의뢰인의 둘 간의 문제다. 물론 의미를 확장시켜가지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조장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다. 남에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다른 것이다. 그죠? 이 두 개를 구별하시면 헷갈리실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 할 일 해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거래신고입니다. 그죠? 거래신고, 그 다음에 공제증서, 교부, 중개보수 및 실비, 영수증, 교부. 이거는 뭘까요? X가 돼 있네요. 보수 및 실비를 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X라고 해놓은 건 뭘까요? 지금 뭐예요? 거래계약서, 중개의 완성시죠. 중개의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죠.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반드시 예전엔 안 그랬는데 바뀌어가지고 공인중개사는 뭘 해야 됩니까? 실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매매일 경우에는. 임대차는 상관없죠.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매매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을 시켰을 경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거래신고의 제1책임은 누구예요? AB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당사자가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줄 거 주고요.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줄 거 주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 된다예요. 임대차일 경우는 상관없고 매매일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에 나온 중개보수 및 실비, 영수증, 교부는 X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왜 그럴까요? 세금계산서요? 간이가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서 자유롭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의미는 없죠. 그렇죠. 거의 90%죠? 받아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수하고 실비의 영수증 교부라는 게 의무사항이 현재 상황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받았을 경우엔 주는데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는 있지만 아직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중개보수와 실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땡이죠. 그죠? 물론 받았으면 줘야 되겠지만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중개보수는 언제까지 받게 돼 있어요? 잔금 전, 거래계약이 완성될 때예요. 네, 거래계약이 완성되기 전까지죠. 그죠? 잔금 치렀는데도 안 주면 그때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소송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의 기간에 당사자, 즉 거기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AB 당사자죠? AB 당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와 C, B와 C가 거래 당사자. 그때는 그 당사자는 그 당사자예요.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이니까 계약이 거래 계약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 거래 계약이 아니라 지금 중개 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보수에 관해서는 무조건 중개 계약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받아라라고 했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 받아라?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쓰면 무조건 중개보수는 받으세요. 최소한 얼마 받으셔라? 반 이상은 받아라. 그죠? 왜? 해지되면 못 받아. 해지되면 여기 못 받아. 여기 불쌍해서 못 받아. 보통 여기가 해지한다 그랬죠? 해지하면 보통 여기가 해요. 여긴 잘 안 해요. 여기가 해지하잖아요? 중개보수 충분히 받고도 남아요. 예? 그렇죠. B한테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해지를 여기서 했다라는 건 뭐예요? 1억에 팔 거를 누가 1억 3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해지를 할 때는, 해약을 할 때는, 그죠? 근데 얘가 해약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때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정말이에요. B가 해약을 할 때는요, 대부분 돈 나오기란 데서 안 나왔든지, 내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잘 안 됐다든지, 펀드 2주에 찾으려고 했는데 펀드가 갑자기 쭉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에 하나 이런 경우 있죠. 똑같은 아파트를 여기는 1억에 팔려고 그랬는데 누가 8천만 원에 팔았다. 옆집을. 그죠? 옆집을 8천만 원에 파는 걸 알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 계약금 거는 거 어때요? 손해보고 8천에 사도 9천에 사는 게 되잖아요. 1,000만 원 상에서 하니까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이거는 안타까운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런 케이스들보다는 어때요? B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에 보수까지 달라 그러면 어때요? 네, 욕합니다. 네. 욕하죠. 오히려 쫓아와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계약금의 반만이라도 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금 뜯기는 경우 솔직히 뭐 뜯기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B가 뜯기는 게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A, B 간의 관계에 있을 땐 누구랑 더 친하다 그랬어요? 대부분 A랑 좀 더 친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죠? 얘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조적으로 얘랑 친하니까 어때요? 조금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내가 다시 팔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벌었으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최소한,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B는 어때요? 고마워하죠. 고마워하는데 그 나쁘게 말하면 그 500만 원 찾게 해주고 그러니까 중개보수 줘. 또 이렇게도 얘기를 잘 못해. 그죠? 근데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챙겨주더라고. 뭐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네, 거의 비슷하면. 네. 네, 그러니까 A도 진짜 나쁜 사람 아니면 그죠? 법대로 하는. 못 거셨어요? 많이 거셨어? 300?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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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이면 네. 네.
그쵸? 아무튼 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안타까워. 뭐 하셨었는데 계약을? 그럼 300이면 한 3천만 원 이상인 건데 임대차 계약인가요? 어? 아, 분양권. 그래서 그게요. 아무튼 그래요. 예, 어려워요. 그런 오히려 또 그런 식으로 분양권이나 이런 게 좀 세팅이 좀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완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나 뭐 이렇게 걸려 있으면 더 좋고 그렇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은 어때요?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안타까운 건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요? 요렇게 만약에 요 개념이라면 여기 없다면 네. 네, 뭐 요런 공동중개라고 했을 때 공동중개라고 했을 때는 얘는 별로 어때요? 얘가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죠? 얘가 죽어나는 겁니다. 얘는 얘한테도 못 받고, 그죠? 근데 요것도 우리가 세상 사는데 다 뭐가 있어요? 융통성이 있잖아요. C가 좀 주겠죠. 여기서 받아가지고. 고생했으니까. 그래야지 여기 관계는 또 돈독해지고. 얘만 받았다는 걸 알았다. 얘도 서운하죠.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경우가 진짜 저희 사무실에도 있었어요. 몇 번. 고생했으니까 챙겨줄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박스 보실까요? 박스? 박스 보시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있죠?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 권한도 있고 작성 의무도 있으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 권한은 있으나 작성 의무는 없다. 그죠? 5년간 보전, 3년간 보전, 서명 및 날인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서식 중요하죠? 중개대상법 확인설명서는 표준서식이 있으나 국토부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는 표준서식이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하겠습니다.